차이나TV 금요일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그리고 재미있는 중국 주식 이야기합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내년 경제에 대한 그림도 이제 경제공작회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고 오늘은 이제 물가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뭐 물가 인플레이션이 사실 굉장히 우려인데 중국도 11월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비 12.9%나 상승했는데 와 12%. 근데 이게 고점은 좀 찍는 거라고요? 좀 완화된 게 이거예요? 이 키워드를 자꾸 그렇게 뽑으니까 그런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물가 상승 압력이 꺾인 것은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데 아직은 그렇게 아닌데.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기상조인 것 같고 물가 상승 압력은 지속된다.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중국 정부가 물가 상승 압박보다는 경기 침체를 더 막아야 된다라는 그게 더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준율 0.5% 인하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고 생산자 물가 지수를 좀 들여다보면 말씀하셨다시피 11월이 지금 이제 지금 전년 동기 12.9% 상승을 했죠. 근데 이게 전월 대비 전월이 13.5%니까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승세입니다. 이게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결국 기업이 이 제품 가격에 상승분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가서 넘어가겠죠. 뒤따라서 그쵸. 소비자 물가가 오르죠. 시차를 두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에도 영향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1월 달에 이제 이 CPI를 좀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을 했습니다. 식품, 가장 중요하던 식품이나 의류, 그다음 생필품이 다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소비를 키워야 되는 부분 입장에서 또 이제 어려움,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은 지금 이제 이 PPI하고 CPI 간의 이 스프레드 이게 좀 이제 점점 좀 하락하고 있다. 격차가 이제 있다는 건데 결국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은 이제 완화되는 것들이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도전이 시작될 거고 생산자 물가 상승 플러스 소비자 물가 상승은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이제 아마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LPR 금리 뭐 인하된 부분에서는 이미 많이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부양책을 시동한다라는 것을 알려진 시그널이고 이제 중국 정부도 이제 성장 둔화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근데 좀 뭐 워낙 인하 폭이 크지 않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 눈치를 좀 봐야 되겠죠. 미국은 지금 이제 금리를 좀 올리는데 중국은 더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지금 전반적인 뭐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그런 우려들이 우리 경제에도 부담을 줬는데 요소수 사태 같은 경우는 우리 물가를 전체적으로 자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공급망 이슈가 있었던 거고요. 그럼 내년에도 우리가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공급망이라든지 뭐 히토류 통제, 원자재 값 이런 것 때문에 국내 경제에 압박을 받을까요? 받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히토류는 또 잠시 후에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이제 뭐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 부분에서 요소수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뭐 우리가 중국 내 인플레이션 압박,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적인 공급망, 특히 이제 미중 간에 있는 불안의 이중구 때문에 여러 형태로 지금 내년에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공급망이 불안하면 이제 원자재 수입 뭐 차질이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이고 가격 급등, 물가 상승 이런 식의 지금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년에 중국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더 이제 지속되고 있다라면 뭐 지금 우리와 중국 경제가 연동되어 있는 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물가 상승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구조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전문가도 이야기하지만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경제 인플레이션 압박, 그다음에 경기 침체까지 만약에 지금 오미크론 이슈까지 더 이제 된다라면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제 이른바 이제 중국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부분들도 우리가 리스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미리 좀 점검하는 좀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내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국 경제, 산업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금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겠지만 이는 변화, 이 거시적인 부분에서 조금 유심히 봐야지만 그게 사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은 이제 중국이 10월에 중요한 이제 정치 이벤트를 두고 있고요. 당장 이제 이 겨울에 베이징 이제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일부 서방 국가들은 보이콧이라는 게 외교적 보이콧이에요. 선수단이 참가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강요나 정상들이 참석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일본도 어제 뉴스 보니까 뭐 보이콧 얘기를 했던데 중국이 가만히 안 있겠다. 네. 그런 얘기하는데 중국이 이 올림픽 지나고 경제적으로나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이 지금 최근에 네. 이야기를 동참할 의사를 밝혔죠. 그래서 지금 미국, 뭐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까지 이제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말을 말씀하셨다시피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한 말을 한 사람이 시진핑 주석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무심히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만큼 이번에 동계올림픽 가진 의미가 크기 때문에 좀 남다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재임 중에 하는 가장 큰 국제 스포츠 행사이고 또 2022년도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했다시피 20차 당대 매우 중요한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 흠집이 좀 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중국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슈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달라이라마 효과라는 게 있겠죠. 달라이라마 효과는 뭡니까? 네. 제가 티벳의 정신적 지주 지금 달라이라마잖아요. 있는데 달라이라마 효과라는 게 결국은 출발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달라이라마,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상이 달라이라마를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한 중국이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보복 조치를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것을 무기화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른바 이제 국제 무역 용어로서 이제 보편화된 게 바로 달라이라마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이 반대하는 결정을 한 국가에 대해서 중국이 경제적 보복 조치. 하는 게 이제 그런 혹은 타격 그런 것들을 이제 달라이라마 효과라고 하는데 그 케이스 사례를 또 제가 왔는데 과거에 이제 후진타오 정부 시절에서 그러니까 이제 달라이라마 정상이 만날 경우 그 나라와 중국 간의 수출 부분에서 교역 관계가 평균 17% 감소했다는 게 데이터로 나타나는 거고 예전에 프랑스 뭐 사르코지 대통령도 뭐 이제 달라이라마 만나는 바람에 원래 이제 중국 정부가 가서 많이 이제 물건을 사줘야 되는데 그냥 통과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 유명한 일본 뭐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센카쿠 관련해서 히토리 수출 금지했었고 일본 자동차 불매운동 이런 일도 있었고 뭐 과거에 또 반체제 인사 노벨 평화상 받았을 때 노르웨이 상대로 연어 수입 중단 혹은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우리 사드 같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일종 달라이라마 효과인데 지금 현재 있는 나라 부분에서는 이미 이런 나라들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달라이라마 효과를 알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사전 준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지금 경제적인 보복으로 할 것인지 혹은 다른 뭐 경제적인 넘어서 여러 가지 외교나 이런 부분에서의 측면에서 아마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어질 가능성 말에 대한 책임은 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단 달라이라마 효과가 가져오는 것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사드로 우리나라 고생 많이 했잖아요.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 고생했거든요. 뒤끝 장렬이잖아요, 중국도요. 그런 게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사실 그 핵심에 서 있는 미국 같은 경우 또 호락호락 중국이 그런다고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 진행 중이고 오늘 뉴스인가에 보니까 또 신장 지역 상품 수입 금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조치 취했더라고요. 미중 간의 갈등은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인권으로 보느냐 이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인권 때문입니까? 뭐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경제적 이유입니까? 인권 때문입니까? 한치 양보 없는 진짜 이유는 뭡니까? 이런 질문을 저도 사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받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일단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의 성장 부분에서 일단 여러 정치 경제적 위협을 이제 느낀 거죠. 가장 비근한 예로 이제 어쨌든 간에 중국이 경제 규모로 원래 2030년 이내로 미국을 초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지금 뭐 대부분의 IMF나 월드뱅크나 여러 기관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그게 좀 더 빨라졌죠. 2028년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지금 부분들 디지털 화폐가 지금 중국이 앞서가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내 정계, 산업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중국의 목소리가 커지는 국면에서 이제 첫 번째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틱톡에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자가 1억 명이 넘어가고 하니까 기분 좋을 리가 없겠죠.
두 번째가 이제 그러니까 안보 패권입니다. 미국이 가장 생각하는 게 이제 안보 패권. 근데 안보가 이제 군사와 비군사로 나눠졌는데 이게 영역이 구분 없이 이제는 다 이제 경제 안보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전에도 많이 이야기했던 반도체, AI, 산물, 인터넷, 드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 갖고 있던 안보 패권 1위의 국가가 미래에 이제 20년, 30년 후에 지금 중국을 견제하지 않으면 위협이 된다는 요소가 지금 이미 성숙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세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 경험을 했죠. 트럼프식 대중 압박은 의미가 없다. 효율적이지 않다. 무역으로 미국을 때려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하는 것은 결국 중국의 레드라인을 계속 두드리는, 그러니까 아픈 데를 계속 두드림으로써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 그러니까 이제 내부 정쟁 이슈를 부각시키고 민심을 이탈시킴으로써 자극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 동맹이 국가가 보통 65개 국가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을 경제무역 1등으로 하는 국가가 보통 100개 국가가 넘는 플러스 알파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이런 이제 인권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그래서 이제 동맹을 직결시키는 역할, 그게 아마 이제 가장 큰 진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경제라는 게 뭐 일방적이진 않은데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 가운데 하나가 히토류입니다. 네. 지난번에 일본하고의 분쟁 때도 그걸 가지고 뭐 일본이 사실 짤점했지 않습니까? 네. 히토류가 사실 그러면 중국에만 있나 히토류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중국이 세계 최대 히토류 국유 기업을 설립했다. 뭔가 좀 결전을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히토류 이야기는 사실 네. 오늘 히토류 이슈만 이야기해도 오늘 시간이 충분히 네. 필요한 네. 많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 히토리 그룹을 좀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장시성이라고 하는 강서성이라는 데서 거기에 있는 여러 이제 국유기업, 히토리 기업들을 이제 모아서 하나의 큰 덩치 큰 유기기업을 만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가지고 히토리 무기화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히토류 뭐 중국 의존도가 이것도 90% 이상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고, 또 미국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봐야 될 텐데, 일단 지금 히토류 매장이나 생산에 대해서는 통계는 조금 다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 좀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이 한 50% 이상을 한다. 이게 지금 미국적인 통계 근거거든요. 네. 생산량은 한 90% 이상을 한다. 중국이.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히토류의 80%, 근데 수입을 중국에서 하는데, 미국이 중국에 수입하는 히토류의 80%가 어떤 쓰이는 거냐면, 좀 이제 장갑차, 최첨단 무기, 뭐 이런, 뭐 미래 전투 체계에 들어가는 네. 이런 좀 히토류인데요. 이거를 이제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히토류가 종류에 용도에 따라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히토류라는 이제 희귀금속, 희귀광물 이런 거죠? 네, 네. 중국에서 한 17종의 히토류가 나는데요. 지금 네. 보시다시피 세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히토류 그룹이 짱시성에 왜 거기다 만들었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지금 경히토류가 나오죠. 자료를 좀 보시면, 두 번째가 중간할 때 중히토류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가 무거울 중자 중히토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중국 하면 내몽고가 히토류 매장량이 많기는 제일 많습니다. 네. 근데 왜 장시성인지, 북경에서 가까운 내몽고가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경히토류와 중히토류보다는 이 무거울 중자. 네이몽고는 이 저기 서북 쪽이죠. 그렇죠. 위쪽이었죠. 네. 그러면 네. 장시성은 어디예요? 저 남방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남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방에 만든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히토류 보시면 레이더, 첨단장인 반도체. 네. 그러니까 히토류 중에서 무거울 중자를 쓰는 중히토류가 가장 핵심입니다. 미국이 저걸 좀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히토류 그룹도 여기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경히토류가, 그러니까 부존량은 10배 이상 훨씬 더 중히토류보다 많은데, 이게 이제 주로 있는 데가 중국의 이제 장시라든가 장시성, 그 다음에 광동성, 남방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게 무기화 될 것이냐라는,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형카드가 되기 쉽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간단히 두 가지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가 이미 미국이나 이 히토리 협상 카드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 박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국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히토리 생산국입니다. 예. 근데 2위가 호주입니다. 미국은 자기 거 안 캐죠. 일단 수입하죠. 그쵸. 원희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나중을 위해서. 네. 예. 그러니까 자체적인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예, 했고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히토리가 이게 추출하고 정제하는 비용도 비싸고 환경 파괴도 있기 때문에 네. 했는데 이제 조심스레 접근했는데 좀 상황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세계 2의 또 이 히토리 생산 기업이 이 호주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와서 이제 조인트 벤처로해서 텍사스나 이런 데서 히토리 정련하는 공장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일본을 압박했던 것처럼의 강도는 낮아질 것이다라고 지금 중장기적으로 씁니다. 볼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히토리 가장 소비한 나라가 이제 미국이 아닌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길게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게 만약에 부메랑이 될 수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 히토리 그러니까 뭐 소비하는 것 부분에서 한 10%인데 중국이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이 있겠지만 예. 제한적으로 좀 접근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히토리 얘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재미있기도 하고 사실 히토리 얘기를 이렇게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히토리 기회 되면 또 이슈되면 그럼요. 한번 좀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매우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그러니까요. 분류를 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경히토류, 뭐 중히토리 이런 얘기는 저도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그런 희귀금속을 미국이야 호주나 이런 데는 뭐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을 텐데 중국에서 요소수 사태도 있었지만 2차 전지 소재, 반도체 소재 이게 상당히 중국에서 수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뭐 줄 잘못 쓰면 또 어려울 수도 있어서요. 우리는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겠네요. 이게 참 제2의 공급망 차질 우리가 내년에 앞에 네. 중국발 지금 인플레이션 말씀을 드렸는데 걱정을 많이 된다고 설명드렸는데 이게 대외적인 요인과 대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요인은 이제 내년 저희 대선 정부와 또 맞물리긴 한데 지금 뭐 오커스나 뭐 파이브 아이즈나 여러 이슈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념적 논쟁에 이제 휘말려서 일어나는 케이스, 그런 가능성, 그다음에 중국의 전력난 이슈, 우리가 그때 제가 나비 효과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대내적 요인에서 자이든 타이든 중국이 이 제2의 공급망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금 자동차 차체에 들어간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뭐 중국에 거의 한 100% 의지하고 있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리튬이온 2차 전지도 뭐 한 80%가 넘고 황산 망간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의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이미 준비는 들어갔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될 것이냐 걱정이 많고 이 정책적 방향과 우리가 중국 내에서 한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수출과 수입에 조금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또 하나 이거 봐야 될 게 지금 앞에는 고부가 가치 광물질이라면 좀 저부가 가치 광물질 또 우리가 조금 공급망 부분들이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소부장 중국에 수입하는 금액들이 중국 비중이 전체적으로 27.4%인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비중은 감소하는데 중국 비중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부가가치 공급망이든 저부가치 이 광물질이든 간에 지금 이렇게 연동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려가 커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했을 때 간단히 이제 마무리를 좀 할 것 같은데, 이제 일단 대통령 선거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균형적인 통상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가 이제 핵심인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런 미중 간에서 한국인 지정학적, 그러니까 이런 중요도를 지렛대로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이제 기술 경쟁력 R&D는 우리가 중국과 이야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R&D는 돈과 인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혁신 경쟁력입니다. 속도입니다. 여기에 중점을 두는 전략이 새로운 들어선 정부에서 조금 더 이렇게 속도감 있게 나가는 그런 전략,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오늘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